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기업 및 사업 전략이 되겠고요. 키워드가 전략이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략이란 단어는 예전에는 전쟁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의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의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전쟁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지휘부에서 이번 전쟁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간다.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방식을 주로 전략이라고 하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활동들 이런 것도 전술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단어가 기업에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서의 전쟁이라고 했죠. 시장에서 전쟁. 그래서 열심히 전략을 짜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회사가 투자를 이제 이렇게 해서 10년 뒤에 어떤 변화를 갖지 않으면 이 지금 시장에서 전쟁에서 진다 그런 거죠. 네, 전략은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말하는 전략은 일종의 이제 투자 계획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하는 거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이고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되겠죠. 기업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변하니까 기업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도 프로세스를 바꿔가야 된다. 품질의 수준을 어떻게 하고 신제품은 어떤 제품을 내야 되고 어느 사업부는 우리가 사업한 지가 한 50년 됐는데 그 50년 전에 굉장히 좋은 사업부였는데 지금은 좀 시대에 뒤틀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업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 어디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의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가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략이 그래서 안 되면 회사가 이런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곧 이제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죽겠죠. 망하겠죠.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이유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거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을 생존하게 만드는 의사결정.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략을 이해하시면, 제조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전략이 다양한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자. 그러면 주문 생산으로 이제 제조 전략을 짜야겠죠. 근데 기업 전략이 가능한 빠르게 시장에다가 제품을 침투시키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싸게 팔자. 그렇게 되면 제조는 가능한 이제 대량 생산 쪽으로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 전략이 나오면 그 기업 전략에 영향을 받는 게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제품 설계나 뭐 구매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제조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조 전략이 기업 전략에 맞춰서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전략을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사장님이 그만큼 이제 어깨가 무거우신 거죠. 기업 전략과 관련된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이제 그냥 기업 전략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 그런데 이제 기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뭐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어마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마무지하게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회사이기도 하고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그럴 때의 기업 전략은 앞으로 10년 뒤에 그 다음에 20년 뒤에 어느 사업부는 육성하고 어느 사업부는 이제 지금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휴대폰만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기업 전략은 휴대폰 쪽에 제품에 맞춰서 기업 전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커서 여러 사업부를 가질 때는 사업부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들이 나오는 거고 기업이 매출이 굉장히 크더라도 특정 소위 말해서 시장에 나가는 브로드 아이템, 사업 단위 아이템에 대해서만 물건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을 넣고 뭐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하고 브랜드를 어떻게 나누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업 전략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업이 상황에 맞춰서 전략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렇다 이거죠. 기업 전략은 이제 그렇게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기업 전략 짤 때 어떤 순서 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전략의 종류. 기업 전략 밑에 이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특정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밑에 있는 여러 사업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 전략은 주로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전략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재를 가지고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쪽에서는 이 전략과 관련된 이런 교육이나 교재가 좀 약간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따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교재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셔서, 물론 이제 원서겠죠. 다른 나라의 교재겠죠. 구입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기업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의 정의인데, 여기서 전략의 정의는 이제 아까 했던 전쟁터에서 그런 전략이 아니라 기업 전략이 무엇이냐 이건데, 우선은 이제 여기 기업 전략 얘기 나오죠. 기업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 전략은 키워드가, 저기 보시면 키워드가 어떻게 되냐면, 조직의 목표나 분명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나 경쟁력, 그래서 그 회사는 뭐 지금 이제 다른 회사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든가 가격이 더 싸다라든가 아니면은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든가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화 과정이나 개선 과정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현재 영역이나 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키워드 두 가지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자원을 투입한다는 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 부분을 기업 전략으로 한다. 그런 거고요. 경쟁력이라는 게 뭐 한 6개월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얻어지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줘야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쟁력이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마련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업 전략이라고 한다.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전략을 짜는 이유는 이제 당연히 뻔하겠죠. 기업 전략을 짜는 이유는 왜 짜는 거냐?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 전략을 짠다. 지금 이게 경쟁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이러한 기업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자꾸 투자를 해서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나은 조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전략을 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할 수 없으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수명이 일반 개인의 수명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나이가 60세가 됐다고 해서 크게 막 축하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다 기본적으로 다 60세 이상은 다 사시고 50대, 60세 쪽에서도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70대가 넘어야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런 건데 기업이 만약에 한 6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축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 중에서 60년 이상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한 98% 정도 되는 기업들이 10년 사이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브스의 세계 50대 기업, 뭐 세계 30대 기업 보면 지금보다 10년 전에 그 1등부터 50등 했던 기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작년에 이제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작년에 지금 1등부터 50등까지 기업을 보면은 기업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만큼 이제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시장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기업들은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업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에 대한 정의 및 전략을 짜는 이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전략을 짤 때 기업 전략에 대한 구성 요소인데 우선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제
기업 전략은 전체 사업이나 아니면 특정 사업 단위 품목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뭐 삼성전자다 아니면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전체 사업 단위에서 그 전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느 쪽에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을 좀 키워야겠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단위가 자동차 그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중형차, 대형차, 뭐 준대형차, 그 다음에 또 차종 중에서 친환경차들, 전기차 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금 이제 자동차 사업을 할 때 어느 차종을 좀 더 집중해서 육성하자 뭐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회사가 애플이다 그러면 애플은 딱 만들어낸 품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 단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쪽에서 뭐 맥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이 있고 이렇게 이제 사업 단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군에 대해서 사실 그 애플은 그걸 사업 단위로 하거든요. 그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를 하자. 그래서 미래에는 이러이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기술 개발하자. 이렇게 정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이나 전체 사업이나 아니면 특정 사업 단위 품목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이 전략은 누가 짜는 거냐면 사장님이 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회사가 5년이나 10년 뒤에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노력하면 그 노력의 결과를 이제 조직원들은 언제 아냐면 3년 뒤에 알거나 5년 뒤에 알거나 10년 뒤에 아는 거죠. 그때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유용했다. 이제 미래를 잘 바라봤고 비전을 잘 정해서 잘 바라봤고 그리고 시장이 또 그렇게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때 인수합병하길 잘했다라든가 그때 그 사업을 매각하길 잘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신제품을 출시해서 그 다음에 그 신제품을 그 시장에 확장시키길 잘했다라든가 나중에 하는 거죠. 조직원들은. 사장님이 그만큼 어깨가 이제 무거운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10년이나 20년을 바라보면서 10년이나 20년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짠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회사가 그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하겠다. 10년이나 20년을 보면서 예전에는 보통 이제 10년 정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20년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고민을 해서 그래서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는 전략만 별도로 짜는 뭐 미래 전략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전략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별도의 그 브레인들만 모아놓는 그 이제 부서를 두죠. 보통 사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두 개인데 하나가 품질 부서하고요. 전략 품질 부서하고 그러니까 품질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 부서가 있죠. 두 개를 이제 두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전략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투자 계획이 나온다. 투자 계획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프로젝트가 이런 걸 해서 뭐 어느 회사를 인수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이제 그런 계획은 벌써 2, 3년 전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개발은 또 어떤 개발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것도 지금 이제 올해 그 출시할 거지만 벌써 의사결정은 벌써 작년, 재작년에 다 나온 거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 공장이 이제 전 세계에 막 퍼져 있는데 지금 글로벌 SCM 체계를 딱 하나를 묶기 위해서 정보 체계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하나를 뭉쳐서 다 기존의 시스템을 드러내고 새로 깐다라든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킨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투자 계획인데 그게 전략 계획에 의해서 전에 결정된 게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업 변해요. 아니 투자가 일어나면 변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좀 더 뽑거나 기계를 더 좋은 거 쓰거나 뭐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니까 당연히 회사는 이제 자꾸 변하죠. 10년 전에는 진짜 우리가 이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슬픈 기업이 전략이 없는 기업이에요. 전략이 없으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략 구성 요소들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 절차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절차가 딱 그냥 어떤 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차대로 쭉 가는 건데, 처음에 기업의 비전,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정의한다. 비전. 그 다음 미션을 정의한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정보통신 쪽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주로 정보통신 쪽에서 어떤 기반의 지금 이제 제품들을 만들었냐면, 하드웨어 쪽의 기반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지금 이제 기업의 어떤 역량 자체가 어디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어느 분야를 바뀌어야 된다라든가,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반을 두고 있는 산업 쪽의 제품은 더 이상 중요한 핵심 제품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 어떤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을 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은 대개 업무를 이제는 손 안에서 다 처리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이제 부합한 제품이나 솔루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손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나 뭐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라든가. 뭐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죠. 반도체 회사들도 우리는 보통은 지금 이제 기존에 그냥 대중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쪽에 역량을 집중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이 다 비슷해져서, 그래서 경쟁력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보통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좀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짤 때는 전망을 해야 됩니다. 전망.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그 전망이라는 게 이제 비전이에요. 전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하니까 자기 혼자 전망해서 자기 혼자 행동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기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퍼니, 뭐 코오퍼레이트 이런 단어들 자체가 같이 모여서 뭔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코오퍼레이트가 뭐겠어요? 같이 모여서 뭔가 작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면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걸 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명을, 그래서 비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사명을 둬야 된다. 기업의 사명을, 임무를 어디에 둬야 된다. 그걸 이제 말로 만드는 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보통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철자로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의 단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길게 가져가는 회사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나 우리 회사의 지향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비전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비전하고 미션을 정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사업의 목표, 아니면 기업의 목표를 정한다. 목표를 정하는데, 목표는 이제 매년 매출을 얼마 하고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영업이익률 얼마 정도 하고 어느 시장을 뚫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목표를 정할 때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1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회사가 되고자 한다 해서 목적을 먼저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뭐 매출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신제품의 종류는 이 정도까지 더 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어느 시장을 뚫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성장과 그 다음에 수익에 관련된 목표가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목표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비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나중에 뭐 한 30대가 되면 뭐가 돼야지. 뭐 이렇게 이제 비전을 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비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30대가 되면, 또는 뭐 지금 이제 그 40대가 되면, 아니면 25이 되면 뭐가 돼야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노력이 투자라는 건데, 기업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바로 투자하지는 않고 우선은 이제 분위기를 좀 봐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시장 환경 및 기업 내부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 약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을 좀 알아서
지금 그쪽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에 맞게 이제 지금 보완을 하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요게 시장의 분위기, OT가.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강하고 약한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가 이제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어느 부분에 새로 기회가 이제,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우선은 지금 먼저 이제 보는 거고요. 기회하고 위협적인 요소를 보는 거고, 이 OT에 그래서 줄여서 이제 여기 이 단어를 줄여서 기회하고 위협적인 요소, 그래서 이거를 이제 O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이 사업을 접을 것 같다 라든가, 어느 회사가 이 사업을 지금 이제 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 라든가, 정부가 어떤 이제 룰을 바꿨다 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분석을 하죠.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 지금 내부 분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가 좀 강한지, 그리고 어디가 좀 약한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 이제 강한 데하고 약한 데, 여기 약한 데가 잘 써지네. 약점이 있는지.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이 약점을 좀 보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약점을 보완하고, 지금 아니면 강한 걸 또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기회가 있는지, 위협적인 요소는 피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기회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좀 약간 약한 데 있는지. 그래서 이쪽을 지금 이제 강하게 만들고, 이쪽 기회를 좀 잘 살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를 이루기가 좀 쉽겠죠. 그죠? 목표를 이루기가 쉬우면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되겠죠. 예? 내가 원하게 되면 기업은 자기 임무를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내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어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계획을 짠다. 투자 계획. 투자 계획인데, 전략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인, 이런 뜻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까지 하고, 내년 어디까지 하고, 후년에 어디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전략을 수립할 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가 6개월 만에 된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뭐 이 전략을 짤 때 고민을 하겠습니까? 쉽게 시켜야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길게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시장, 해외 새로운 시장을 뚫는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 광고 같은 거 봐라. 우리 회사 이렇게 유명한 회사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인식이 떨어지면 사실은 뭐 지금 다른 나라에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계속 1등하는 회사라도 그 시장에서는 인식이 없으면 인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잘 만드는 제품을 좀 싸게 준비해서 우리를 인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이제 지금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유통망을 만들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셔도 이게 어느 시장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을 때 걸린 시간은 3년을 잡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거고, 보통은 뭐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 걸리죠. 정말 희생적으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장기적인 전략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투자 계획을 마련했으면 그 투자 계획에 맞게 뭘 하는 거냐면 프로젝트를 하죠. 그래서 회사에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고요.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고, 새로운 시장 분석에 대한 프로젝트도 있고, 또는 뭐 새로운 절차, 우리가 원래 판매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방식으로 판매를 하자. 그래서 새로운 절차에 대한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 회사의 그 임직원들은 처음에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 뭐 내가 구매다, 아니면 뭐 생산 계획 쪽이다, SCM 쪽이다 하면 그 일만 이제 막 하죠. 그러다가 5년에서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과제가 이렇게 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정말 기업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수행하죠. 그래서 SCM 쪽에서 업무를 보다가 뭐 다른 회사 인수합병의 팀에 속해서 기업 실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 시스템을 다 완전히 바꾸는 쪽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각 공장별로 정보 시스템의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 드러내고 거기 맞춰서 시스템을 깔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프로젝트로 이루어집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다음 성과 측정하겠죠. 성과 측정은 이제 처음에 투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한다. 그래야 목표를 지금 달성해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그 경쟁력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보겠죠. 성과 측정을 할 때는 당연히 보는 게 어떤 거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냐면 경쟁력하고 비교하겠죠. 이게. 경쟁력하고 비교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 이유가 뭐냐 그러면 품질 때문에 했다 그러면 품질이 좋아졌는지 보고, 그 다음에 또 투자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격 때문에 했다 그러면 가격이 좋아졌는지 보고, 혁신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노베이션이 좋아졌는지 보고, 그래서 성과 측정을 할 때는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 투자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표에 맞춰서 성과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대해서 변화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속도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조 공정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특히 이제 사람이죠, 사람. 그 안에 이제 보통 이제 제조가 잘 되려면 뭐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구성하는 요소 자원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통합되는 거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됩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그 기계를 잘 다루지 않으면 기능을 다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좋은 절차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절차는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변화 관리의 핵심은 이 지금 기업 전략에 맞춰서 사람들을 얼마큼 참여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관리에서 가장 키워드가 이제 이거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변화 관리할 때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특히 현장에서 품질 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그 방식을 바꿔서 속도를 좀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신제품 설계 같은 거 할 때도 그 설계할 때 기존의 방식이 설계부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팀을 구성해서 그 다양한 그 지금 이제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하는 방식을 바꾼다든가 할 때는 그 지금 이제 해당 업무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참여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나중에 차이가 나더라도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려워져요. 근데 처음부터 참여시켜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제품이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조 원가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더 유연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지원트가 마련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담당자들의 참여라는 게 직원들의 참여거든요. 직원들의 참여인데 직원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뭔가 동기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역시 이제 사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직원들이 참여해서 품질에 대해 좀 더 노력하고 신제품 개발을 할 때도 그걸 고려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하여튼 노력하겠죠. 그죠? 담당자들 참여가 이제 좀 중요한데 그때 이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략 수립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제가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하고 이런 실무적인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교육과,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아니고, 그냥, 미국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차이를 보면, 우선은, 미국에서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그 학생들에게 어떤 개로를 할 때 전략을 먼저 가르쳐줘요. 전략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실제 이 기능에서 만약에 뭐 구매부서면 구매부서, 생산이면 생산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전략을 좀 나중에 가르치거나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일은 이런 일이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모아져. 우선은 전략이 지금 먼저 잘 이해가 돼야, 그래야 이제 실제로 그 활동들, 운영 쪽에서 그 전술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전략을 짜는 절차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짜는 절차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하나하나씩 잠깐 설명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는 비전하고 미션인데, 비전은 뭐 여기 보시면은 비전은 좀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앞선 생각을 담고 있는, 지금 이제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좀 이제 가능한 한 짧고, 그 다음에 간결하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어떤 영감, 지금 결국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 영감을 주는 문장으로 만든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나 혼자 한다.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은, 비전만 만들면 돼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제 문장이 필요한 거고, 그 문장을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는 그 비전에 대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책상에다 다 붙여주거나,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환경 자체가 완전히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이게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는 이제 비전을 바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OS 형태의 사무형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에서 모든 비즈니스 형태를 이제 지금 이제 인터넷 환경으로 이제 바뀐다 해서 이제 바꾸는데, 이때 비전을 바꾸고 나서 비전이 뭐였냐면, 모든 사업과 관련된 활동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도움을 준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화장실에도 붙여요. 화장실에 막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경쟁업체가 넷스케이프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넷스케이프를. 요즘에 파이어폭스를 아시나? 파이어폭스 그룹을 아시나? 근데 이제, 넷스케이프가 지금 웹브라우저 시장을 이제 80% 정도를 점유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OS에다 이제 강제로 끼워 팔면서 그래서 이제 미션을 바꾸는데, 그때 바꿀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이제 화장실에다 다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여기는 이제 뭐 구글에 대한,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구글의 기업의 지금 이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되게 간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잘 정리해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해서 그다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구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명이 지금 처음에 만든 사명이 지금 이제 아직 안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시작해서 지금 뭐 유튜브도 이제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T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들 잘 모아서 사람들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관련된 파생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정합니다. 비전하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지금 이제 설명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목적하고 목표인데, 목적하고 목표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상의 목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뭐 매년 그 매출 얼마 정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점유율 얼마 한다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10년 뒤에는 또는 5년 뒤에는 우리 회사는 뭐가 된다는 걸 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목적은 기업이 되고 싶은 바람직한 모습,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회사가 된다라든가, 국내 최고 기업이 된다라든가, 세계 최고 기업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모습의 이제 회사가 된다라든가 이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지금 이제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뭘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달성에 대한 성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성에 대한 성과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목표라고 한다. 그래서 목적하고 목표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의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정의를 애매하게 쓰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건 제 정의가 아니라 그냥 사전에 있는 정의예요. 목적하고 목표의 정의가 무엇이냐. 근데 이제 사전에 있는 정의인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인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제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비전이 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는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게 비전이에요. 나는 사회에서 정말 봉사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게 되려면 거기에 대한 지금 달성에 대한 성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죠. 개인도 이제 여기 맞춰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 이제 목표 종류가 나왔는데요. 목표 종류는 수익형이 있습니다. 수익형. 여기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수익형과 관련된 목표들이 나왔는데, 수익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매출, 우리나라는 이제 매출로 많이 정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익률. 제가 알기로는 이익률로 쓰는 회사들도 몇 군데 있는데요. 이제 외국계 기업들은 다 이익률을 가지고 이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라는 이익률이 얼마냐. 목표로 하는 이익률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허들레이트라고 해요. 허들레이트. 그래서 우리 허들레이트는 지금 얼마냐면 최소한 한 10%다 아니면 20%다 25%다 그러면 20%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업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업분에서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느냐. 반전의 기회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5년 안에 매각하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익률 개념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이제 회사는 그 물건을 많이 판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물건을 많이 팔고 비용을 적게 발생시켜서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존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익이 있어야 그래야 투자를 해서 신제품을 계속 내고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신제품이 히트를 치면 사람들 고용을 해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고용한다는 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사업 영역 넓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생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매출이 중요한데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이제 꾸준해졌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 30년 됐다, 40년 됐다. 그러면 이익률로 가죠. 그래서 이익률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치고 그게 우리가 원조라도 쳐요. 원조라도 치고 그 다음에 이익률에 이제 지금 이제 부합하는 사업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오너가 그러니까 이제 애당초 사업을 창업한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사업을 지금 이제 만든 사람이 계속해서 의사결정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자기가 처음에 만들었던 사업을 버리지 뭐 버릴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오너들은 위원회에 가서 배당만 받고 전문 경영인을 두고 있잖아요. 전문 경영인 두면은 전문 경영인은 당연히 사업을 해서 자기가 전문 경영을 계속 오래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한테 지금 일을 맡긴 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오너들인데, 오너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당을 많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딱 와서 비용 구조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고정비가 높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 자체가 이제 지금 열악하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치죠. 과감하게 치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내서, 그래서 이제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죠.
전문 경영인 체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익률 쪽에 좀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업의 문화랑 관계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은 거의 뭐 독점 체계니까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출도 잡고 이익률도 잡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는 딱딱 시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비용. 그 다음에 뭐 자산 회전율 이런 거 ROI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회전율 얼마 이상 된다. 뭐 ROI는 당연히 허들레이트 이상 나와야겠죠. 허들레이트에서 나온 그 지금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ROI는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많이 정하는 게 흔히 그냥 공식처럼 된 게 뭐냐면 비용은 최소한 3% 정도는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매출은 이제 매년 열심히 노력해서 10%, 그러니까 매년 노력해서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10% 정도 올리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매년 좋아져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년엔 또 올해보다 더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 항상 이제 공정 개선 같은 거 하고, 비용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제품 막 내고, 새로운 시장 찾고, 매출 올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익률도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이 좀 되겠죠. 수익형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는 잠깐 치우겠네요. 그 다음에, 수익형은 목표가 이렇게 돼 있고, 성장형이 있습니다. 성장형은 주로 뭐 마케팅에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건데, 얼마큼 시장을 키우느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점유율, 시장이나 고객 점유율.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얼마큼 들어가서 그 시장을 넓혔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역시 성장을 시킬 때 가장 역할을 해주는 게 신제품이죠, 신제품.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출시하느냐.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SUV만 계속 했는데, 세단 쪽에 지금 투자를 좀 해서, 그래서 그쪽에, 지금 시장에 부응하는 세단을 만들어서 지금 출시하겠다. 그리고 그런 게 예전에는 뭐 국내 시장 이렇게 따졌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어디다 팔 거냐, 그러면 그 차가 어떤 기능인데 어떻게 팔 거냐. 근데 이게 친환경 차인데, 그걸 영국에다 팔 거다. 아니면은 이거를 뭐 인도에다 팔 거다. 그 사람들이 많이 쓸 거다. 뭐 이렇게 그런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려면 이익도 많이 나고 작년보다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표는 수익형과 성장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잠깐 치고요. 통상 그 수익 쪽에 약간 치중하거나 대개는 성장에 약간 치중하거나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CEO의 역량인데, CEO가 아무래도 마케팅 쪽에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성장 쪽에, 왜냐면 시장을 잘하니까, 자기 전문성이 시장을 잘하니까, 시장 쪽에서 지금 넓히려고 과감하게 시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도 법인이 몇 개 생겼고, 그리고 전체 기업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 대신에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잘 만드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를 하죠. 출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약간 싼 가격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떨어지겠어요? 이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재무 쪽에 있는 CEO가 그 회사를 맡게 됐다. 그러면 재무 쪽은 당연히 강하게 보겠어요? 재무적으로 평가하는 게 강하겠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5년 동안, 28년 동안 재무만 봤다. 근데 내가 CEO가 됐다. 그러면 뭐 당연히 지금 이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보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재무 상태가 괜찮은데 비용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5년 뒤에 되면 정말 불안해진다. 그러면 그걸 접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재무 쪽, 이 수익 쪽에 집중하게 되면 그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뭐 새로운 시장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투자보다는 즉 어느 쪽이 강할 수밖에 없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 부서 중에서 부실한 부분들,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지금 없애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업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 수익성이 안 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수익 쪽으로 한 10년 가고, 그래서 내실 좀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10년 동안 성장 쪽에 또 CEO를 둬서 또 거기에 맞춰 성장을 시키고, 그럼 약간 내실이 약간 지금 안 좋아지면 맞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정반합이 있는 거, 정반합이. 그게. 그래서 기업이 발전할 때도 그냥 한 번에 쫙 그렇게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선형을 따르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성장하는 거지, 이런 것도 만약에 없으면 성장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SWOT 분석인데, SWOT 분석은 이제 앞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제 기업 환경 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환경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환경 분석에서 먼저 보는 게 기회를 보죠. 기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겼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가구들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 비율이 몇 프로고, 그 다음에 둘이 사는 비율이 몇 프로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변하면은 소비 형태가 변하거든요. 소비 형태가 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늘어난 시장들이 있어요. 시장들이. 그 다음에 위협적인 거. 요즘에는 기업이 윤리에 신경 안 쓰면 큰일 난다.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되고,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 사실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얘네들 이제 보면은 뭐 이익만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뭐 물건 팔고 그냥 돈만 벌면 돼, 이런 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는 기업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양아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양아치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생존하기가 점점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회사에 들어오면 뭐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기준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가 어려울 때는 뭐 우리가 한두 시간씩 더 나와서 일을 해도, 토요일 날 뭐 좀 나와서 일을 해도, 아니면 저녁 9시, 10시까지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빨리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고발을 못하고, 회사를 고발을 못하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생각하죠. 내가 이게 잘못 줘봤다, 잘못 봤다. 뭔가 나의 경쟁력을 빨리빨리 강화시켜서 빨리 회사 나가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파악을 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부서 이제 새로운 시장 기회나 위협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하기 전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어디가 강한지, 어디가 약한지, 그 약점을 좀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점을 보완해야, 그래야 회사가 전보다는 강해졌다. 그 약점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좀 더 튼실해졌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약점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살리고, 이거를 이제 막아서, 아까도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SWOT 분석이라고 한다. 이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SWOT 분석이 왜 중요한지 잠깐 나왔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분석을 해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방향이라는 게 이제 투자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얘기죠.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기업 환경 분석할 때 나오는 건데, 포터라는 사람이 얘기한 5가지 이유인데, 포터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터의 마케팅 책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활동을 하실 분들은, 기업에서 내가 지금 나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일을 하실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될 책 중에 하나가 필독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유인데, 기업 환경 분석할 때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그래서 제일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게 경쟁자. 그래서 이 시장의 경쟁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경쟁자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이 경쟁자들이 그냥 무조건 가격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다. 진짜 피바다 대 피바다.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피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유통 쪽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통은 더 빠르게, 그러니까 경쟁이 딱 2가지예요. 더 빠르게, 그러니까 뭐 애니타임이니까 아무 때나 갖다 줄 수 있게. 그래서 그날 줄만 하면 그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날짜가, 원하는 시간이 새벽이면 새벽에 갖다 주고, 하여튼 아무 때나, 그럼 무조건 싸게,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장에서는 새로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거 뭐 감당해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느냐. 근데 기업이 3개가 있는데, 또는 4개가 있는데, 강자가 다 똑같은 전략으로 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치열한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객의 영향력. 이게 영향력. 뭐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영향력이 어디냐면 우리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눈치만 보고 산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 기아가 차종도 거의 뭐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차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작은 차부터 정말 고급스러운 차까지. 그리고 지금 그 차 종류들도 친환경 차들도 다 하고 있고 소형 SUV 같은 것도 다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신제품 자체가 거의 2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봄에 봤던 차가 가을에 보면 그냥 그 뭐랄까 예전에 나온 차 같아. 워낙 신제품 자주 나오니까 그게.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국내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80%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빨리 캐치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힘. 이건 이제 재료인데 재료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밖에는 그거를 공급하는 데가 없어요. 완전 꼬인 거지. 그렇게 되면 그 회사도 알잖아요. 그죠? 그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도 알잖아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회사밖에 이걸 안 한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매년 자기네가 타겟을 삼은 만큼 가격을 올려요. 꾸준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3% 올릴 수도 있고, 4%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료비가 4%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3, 4% 계속 올라가면, 뭐 이익은 뭐 엄청나게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어지러운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구조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팔잖아요. 그 제품이 하나에 $10예요, $10. $10. 그러면 그 $10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면, 이게 $9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얼마 되는 거냐면, $1 남긴다. 그럼 영업이익 10%예요, 10%. 이게. 영업이익 10% 정도 되는 회사가 이거고, 영업이익 10% 정도 돼야, 그래야 이제 좀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9가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들 중에서 얼마가 지금 재료비냐면 $5가 재료비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머지 $4가 기계 비용하고 그다음 인건비예요. 그래서 제품이 지금 이제 $10고 이익이 지금 $1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재료가 이 재료비가 불안해서 이게 만약에 올해 인상돼서 얼마가 되냐면 10% 인상돼서 $5가 아니라 5.5달러로 인상되잖아요. 그럼 이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재료비 10% 인상이 이익률 50%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질 때 지금 이제 재료가 어떤 규격으로 돼 있느냐, 또 그 재료를 써야 되느냐, 구매해서 맨날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설계 쪽에서는 이 재료를 써야 된다. 그러면 구매 쪽에서 막 따진다고. 뭐라 따지냐면 근거가 뭐냐 도대체 그 재료를 써야 되는 근거가 뭐냐, 다른 거 뭐 대체품 안 되냐 그러면 무조건 이 규격에는 이 브랜드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구매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진짜 심각하다. 걔 지금 비싸게 파는데. 그러면 이 타겟 프라핏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대체적인 방법, 우회적인 방법 막 이런 설계 쪽으로 이제 막 설정을 하죠. 그게 설계 당연히 이제 그걸 들어주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막 연구를 하고 막 하는데 안 들어주면은 바로 이제 공급자의 영향에 놓이게 되는 거죠. 공급자는 계속 올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까다롭고 지금 그 업체만 지금 이제 파는 재료다 그러면 이 업체는 계속 올리거든요. 그게 3%씩 올리든 5%씩 올리거든. 올리게 되면 그거를 거래하는 이제 회사들은 바로 이제 이익이 그냥 바로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누구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시장 환경 분석할 때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뭐냐면 신규 진입인데 신규 진입은 이제 여기 신규 진입이 지금 이제 누구냐. 근데 신규 진입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 따지냐면 언제 신규 진입이 제일 많으냐면 사실 뭐 시장 초반에 많겠습니까? 솔직히 시장 초반에는 이게 되는 시장이 안 되는 시장 간을 보겠지. 그 다음에 시장 말에 많겠어요? 이 시장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누가 보기 신규 진입을 하겠어요?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개는 성장기 때
성장기 때 막히죠. 성장기 시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우리 제품이 내년, 후년, 내후년 점점 이렇게 수요가 느는 쪽이다. 성장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신규 진입이 이제 올해 있느냐 없느냐, 내년에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 큰 기업이 다른 작은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이 사업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거기 맞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고객을 꽉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진지를 이제 구축해야 되죠. 품질 좀 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쪽하고만 거래할 수밖에 없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통망이나 이런 걸 좀 늘리고, 그리고 뭐 회원제 같은 걸 좀 더 강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개선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품은 이제 언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이제 좀 안정화돼서 꾸준하게 팔려고 할 때 대체품이 팍 들어오거든요. 이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품은 이제 지금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대체품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제품을 만들 때 새로운 기술 같은 게 뭐가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술 변화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변화 같은 것도 있고, 법도 변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비즈니스가 완전히 돼 있는 산업인데, 공유경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품질 괜찮아. 그리고 가격도 싸. 그런데 뭐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그 해외에서 지금 이제 우버 택시 이용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부르면 바로 어느 지역이든 막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내가 갈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정말 좋죠. 그게 금액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여행하시던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데, 그게 공유경제잖아요. 이미 딱 자리 잡은 데는 다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죠. 타격 자체가 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체품 같은 건 기술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 크게 영향을 이제 주는 게 기술 변화인데, 그런데 기존 산업에 이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야 됩니다. 따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우리는 어떤 차별화를 줄 것이냐,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야 생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을 할 때, 기업 환경 분석할 때 보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터가 얘기한 5가지 요인이 대표적으로 돼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디가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 대안들이 나오죠. 투자 대안들은 이제 첫 번째가 품질 시스템. 왜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회사가 뭐 크든 작든 아니면 신제품 종류가 많든 작든 품질만 좋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현대나 기아차 얘기했지만, 현대나 기아가 정말 이 시장을 80%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 가지고 뭐 수입차, 기존에 있는 이제 다 외국계 기업들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도 그 20%에서도 수익을 내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내느냐? 차 한 대를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꾸준히 잘 팔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선 수익을 내는 거예요. 품질이 그런 거예요. 품질은 아무리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도 품질만 좋으면 쓰는 사람은 써줘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품질 시스템을 먼저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품질 시스템 품질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경쟁력 위해서 필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 경쟁력을 확보해야, 그래야 뭐가 생길 수 있냐면, 고객 유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품질이 좋은 회사들은 우리 고객이 지금 하루에 몇 명씩 찾아오느냐, 그래서 하루에 10명씩 찾아온다. 10명씩 찾아온다. 그러면 계속 10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회사 망하겠습니까? 그럼 적게 벌지만 망하진 않지. 그래서 이제 품질 시스템 먼저 까는 거죠. 큰 기업일수록 지금 이제 고객 유지에 가장 확실한 경쟁력 품질이기 때문에 품질 시스템 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신제품 개발 되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죠. 신제품은 지금 경쟁력이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우선은 첫 번째가 품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피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선 신제품을 만들 때 왜 품질이 영향을 받느냐, 신제품에 대해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신제품을 만들 때 기본이 그거잖아요. 기존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뭘 제일 불편해했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내는 거니까, 신제품 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좀 가벼워졌다. 아니,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 아니면 가격이 좀 더 싸졌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당연히 고객은 더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만들면서 비용이 지금 왜 영향을 받느냐. 신제품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구매자재나 생산자재 규격을 결정하는데, 규격을 만들 때 좀 더 표준화 같은 걸 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속도는 왜 그러냐. 소위 말해서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속도와 관련된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을 출시할 때 걸린 시간인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인데,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해요. 어차피 시장 분석을 해서 경쟁자들도 다 알잖아요. 이 시장에는 가격이 지금 좀 더 싼 걸 내면 히트칠 것 같다. 이건 다 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더 빨리 내느냐? 근데 우리가 더 빨리 냈다. 그럼 우리가 매출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제품 개발이 이 세 가지의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기업이 좀 잘 되려면 여러 가지가 막 뒤에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잘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품질 겁나 좋고 신제품이 잘 나오면 기업은 대박칩니다. 계속.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막 신제품에서 삐거덕하면 이제 그냥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거죠. 그게 잘 나가더라도 품질 되게 좋은 회사라도 신제품이 좀 잘못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상하게 팔리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하는데, 신제품만 정말 열심히 잘 만들고 그다음에 품질 굉장히 신경 쓰고, 그게 이제 뭐 생산 공정 막 노력하고 투자하고 공급자하고도 좋은 관계 맺어서 공급자한테 그런 품질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품질 좋은 공급자에 대해서 우대해주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키워드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부터는 이제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장을 넓히는 거죠. 시장을 이제 좀 더 넓혀서, 그 다음에 생산하기 좋은 것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지금 기존 시장에서 2등이었어요. 2등이었는데,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1등을 차지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지루하고 힘들게 기존 시장에서 막 경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장에서 자유롭게 내 시장을 막 넓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어떤 제품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경제 수준 상관없이 그냥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같이 쓰는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시장 자체가 그게 지금 이제 하나로 다 통일돼 있어서, 그래서 다 서로 알아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품이 유행이다 그러면 그거를, 아니 미국에서 유행이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젊은이나 캐나다에 있는 젊은이나 한국에 있는 젊은이가 다 쓰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 이제 자유롭게 이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는 지금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안 하면 밀리는, 그냥 계속 그냥 지금 상황에서 계속 지금 이제 뭐랄까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계화를 반드시 해야 회사가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런 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관련돼서는 세계화가 왜 지금 이제 강해지고 있느냐,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세계화가 강해진 이유는 뭐냐면 수송 체계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체계,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활발하게 교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세계화가 지금 이제 필수적인 그런 전략을 짤 때 세계화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짜야 되는 필수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M, 공급망 최적화, 그 다음에 이제 SCM인데 실제로 이제 구매되는 품목이 많아졌거든요. 제품들이 복잡해지고, 또 이제 지금 제품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회사들이 정말 자기가 핵심적으로 잘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급자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 그 다음에 시장에 공급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걸 프라이징 매트릭스라고 했습니다.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징 매트릭스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냥 업체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싸게 파는 데서 사는 아이템도 정하지만, 특정 아이템들, 대개 한 20% 정도 되는 아이템은 업체를 딱 정해서, 그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전체 비용을 줄일 때도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 시제품 시장이 빨리 내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아주 간결하게 할 때도 유리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SCM인데, SCM 하기 전에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적화 기준을 마련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을 SCM을 한다. 그럼 SCM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부분에서 경쟁력이 생기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CM을 하게 되면 우선은 빨라져요. 그래서 속도 경쟁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비용이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SCM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인수합 비용 같은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프로세스를 통합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동일한 걸 만드는 회사를 통합하거나, 그동안 우리가 구매했던 아이템을 직접 만들거나, 인수합 비용해서, 그래서 그냥 업체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우리가 유통을 안 했는데 유통을 하거나, 이렇게 통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를 사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A 쪽의 업종,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건설을 안 했어요. 그럼 건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를 키울 때 사용하는 이제 방법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수합병.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업종을 들어가는 걸 이제 다각화라고 하거든요. 다각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여기 이제 다운 것처럼 다이버시케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합은 이제 뭐냐면, 같은 업종에 은행을 은수한다든가, 이런 것도 통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완제품까지 만들고 유통을 안 했는데, 앞에 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데, 앞에 부분을 붙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특정 자재가 들어와서, 그 자재를 가지고 생산해야 되는데, 자재가 너무 비싸거나, 품질이 문제가 있거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직접 만들어버리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통합이라고 합니다. 수직 통합인데, 그건 뒤로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역량을 강화시킬 때 이제, 이런 이제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장 전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중요도가 약간 이제 지금 이렇게 아직은 이제 강조되고 있지 않는데 점차로 지금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세계 속에서 물건을 팔아야 생존하는 그런 이제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물건을 잘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성장 쪽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지속성장 전략은 어떤 거냐면 사회가 기업에 요구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전략이 지속성장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물건 만들어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그리고 법과 제도를 잘 지켜라. 이런 것들이 지속성장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친환경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게.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매출이 만약에 지금 10조면 구매가 5조거든요. 그러면 5조 중에서 한 3% 내지 4%는 항상 지역사회의 작은 회사를 소싱을 해서 그 회사부터 사서 지역사회 발전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책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성장 전략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구매 절차가 바뀌고, 그리고 회사의 지금 이제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바뀐단 말이에요. 환경 프로세스를 넣으면 제품 만드는 프로세스가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지속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판매지먼트가 회사의 어떤 성공 사례 같은 걸 만들고, 그래야 사회에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마련된다 이거죠. 지속성장.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설 확충 및 매각. 이제 시설을 이제 좀 더 확충하거나 공장을 좀 늘리자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공장을 줄이자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자원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자원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원계획에서 알려주거든요. 1공장은 뭐 앞으로 2, 3년 동안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2공장의 경우에는 2, 3년 사이에 창구를 좀 넓혀야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자원을 이제 지금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투자 대안들이 되겠습니다. 투자 대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있나요? 정보 시스템,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 좀 더 있었네. 정보 시스템.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정보 시스템. 80년대 이후에 바뀐 게 뭐냐면요. 생산하는 방식이 정보를 가지고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장이 있고 그 안에 기계들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A라는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니 A만 그냥 계속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산업화 그러니까 1차나 2차 이제 지금 이제 산업혁명 때 이제 했던 것들이고 80년대 이후 70년대 넘어서 80년대 이후에는 생산을 할 때는 본질적으로 생산이라는 게 공급이잖아요. 수요 정보를 가지고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고 생산이 결국 구매 쪽에서는 수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보면서 자재가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들이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보 체계들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구성 자체가 그 정보 체계를 사실은 CPIM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데 정보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가 S&OP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MP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MRP, CRP 네 번째가 PE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체계는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S&OP에서 우선 공장은 앞으로 2년 동안에 영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정도 수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게 끝나요.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매달 만든 그 제품군에 맞춰서 그래서 매주 나가는 엔드 아이템은 지금 이제 각각의 센터에 나가는데 물류센터에 나가는데 물류센터의 수요를 보면서 나가는데 지금 생산 수준 계획을 만족하면서 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MPS가 만들어지고 생산 기준 계획이죠. 그 다음에 생산 기준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장에서 이 완제품을 시장에 보내야 되니까 이 완제품을 보내기 위해서 각 작업장은 생산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생산 계획을 보고 다시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MRP가 만들어지고 생산을 이제 지금 이제 계획을 만들고 나서는 그냥 생산 계획도 진행해라 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계획을 다 합산해서 작업장에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올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가지고 생산을 하려면 그러면 정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각각의 엔드 아이템별로 수요 정보를 파악해서 그래서 그 각각의 엔드 아이템에 맞게 생산을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뭉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뭉쳐서 하는 건 이제 S&OP 단계에서부터 좀 뭉치는데 맨 마지막에 나중에 MRP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완제품의 수요 정보에 맞춰서 생산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그 여러 개 품목을 한 작업장에서 하니까 생산 계획을 만든 다음에 한 작업장의 능력하고 맞춰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CRP가 되죠. CRP가 돼서 이제 능력까지 다 확인되면 이제 정보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수요에 맞춰서 공급에 대한 정보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거대로 이제 매일매일 가서 또는 뭐 시간 단위 가서 통제하는 거죠. 생산 계획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그 자원에 대한 활동들이 뭐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수요라는 정보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이게 이제 정보화 시대에 거기에 맞게 이루어진 생산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정보 체계를 만든 것들이 깔려 있어야겠죠. 특히 이제 아이템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템이 많아지고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맞는 정보 체계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MPS 같은 경우는 뭐 APS 같은 걸 깐다든가 그 다음에 MRP나 CRP 같은 건 ERP를 깐다든가 그리고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S 같은 걸 깐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공장에도 창고도 있잖아요. 창고 WMS가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 재구성인데 이거는 최근에 한 5년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많이 일어났던 건데요. 조직 재구성이 왜 필요하냐면 회사가 이제 뭐 인수합병 같은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외 시장에 나간다든가 하게 되면 커져요, 규모가. 그러면서 조직이 복잡해져요. 층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층이 지금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의사결정자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자 바로 밑에 팀원들만 딱 있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평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 수평 조직 구조가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팀원이 어떤 업무를 맡게 있으면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비용을 줄인다든가 시장에 물건을 판다든가 그러면 바로 그냥 지금 의사결정자한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빨라지는 거냐면 수평 구조를 가져서 속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이상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 조직 구성을 지금 다시 한번 세팅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장하고 팀원 뭐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의사결정 구조를 당장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팀장 밑에 이제 층을 하나만 더 둔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 이제 속도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조직 재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사장님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앞으로 회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고 이게 다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기업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투자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정말 의도한 대로 경쟁력이 나왔는지 성과 측정을 하고, 성과 측정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게. 한 번에 막 탁탁탁탁 올라가진 않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지금 발전하는 거죠. 발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기업 전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게 뭐냐면, 사업 전략인데, 사업 전략은, 지금 사업 전략에서 사용하는, 전략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전략 종류인데, 첫 번째가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 전략은 남들보다 무조건 싸게, 그리고 빠르게 파는 겁니다. 하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원가위 전략에서 쓰는 경쟁력은 어떤 거냐면, 가격하고 속도에 남보다 싸게, 그리고 빠르게. 이게 지금 원가위 전략에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주로 방위담회라고 하죠.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은 각각의 고객마다 다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믹스에 대한 유연성. 이거 주문을 받아서 파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납기 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왜냐면 고객과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납기 준수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주겠죠. 이게 차별화 전략이고. 집중화된 원가위 전략은 우선은 원가위 전략은 싸게 파는 건데, 집중화돼서 판다는 건 뭐냐면, 남녀노소 모든 시장이 아니라 특정 시장에 대해서만, 아니면 자동차면 자동차 시장,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아니면은 전기전자 부품 시장에서 남녀노소가 아니라 뭐 지금 이제 특정한 시장에 대해서만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싸게 그리고 신속하게 같은 가격에 신속하게 파는 게 집중화된 원가비 전략이고요. 사업 전략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집중화된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집중화됐다는 얘기는 특정 시장에 대해서만 전체 시장이 아니라 특정 시장에 대해서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헬스케어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헬스케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이런 걸 정말 잘한다. 그런데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그 특정 시장에 대해서 주문받아서 물건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중화된 차별화 전략은 경쟁력 이제 앞에 써드린 것처럼 유연성과 악기 준수의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뭐 최저 비용 공급자 전략이라는 건데 베스트 코스트 프로바이더인데 그 어떤 전략이냐면 가격은 굉장히 싼데 품질은 정말 뛰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드는데 이 가격에 팔아도 회사가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게 해주는 그걸 이제 우리가 최저 비용 공급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흔치 않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사업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을 짤 때. 근데 자기가 많으면 자기에게 맞게 짜는 거죠. 사업 분석을 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시장은 특성상 그 경쟁자들이 다 가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요도 항상 좀 많이 좀 있고, 싸게 팔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싸게 파는 거고, 이 시장은 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 개별적인 주문을 해서 자기한테 맞춤식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기술력을 개발해서 유연성을 이제 확보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주문을 생산한다든가 해야겠죠. 근데 이제 5가지 전략 중에서 사실은 이제 4가지가 이제 일반적이고, 이걸 다시 이제 그 2가지로 정리해보면, 결국은 뭘로 승부하는 거냐면, 볼륨으로 가느냐, 또는 이제 종류로 가느냐, 이걸로 이제 지금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으로 양으로 승부하느냐, 양으로 승부할 때는 제조하는 방식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량 생산 방식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종류로 가느냐, 종류는 이제 다품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시장에다가 각각 고객마다 원하는 것도 공급하느냐. 그러면 생산하는 방식도 다품종 생산 방식에 맞게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 전략은 크게 보면 결국 양으로 승부하는 쪽이냐, 그 다음에 종류로 승부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장 환경에 따라서 사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업 전략하고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제품 수명 주기인데 제품 수명 주기는 뭐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제품 수명 주기와 관련돼서 잠깐 보시면 제품 수명 주기는 이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기준이 전체 시장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어떻게 되느냐, 양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입기 때는 뭐 보시다시피 그래프 얘기 낮잖아요. 여기는 양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많지 않고 필요하긴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런 거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수요를 보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우리 회사가 뭐 지금 국내 업체가 한 5개 있는데 우리 회사가 1년에 이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한 100개 정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지금 한 10개 아니면 뭐 8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10개나 8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미리 만들어 놓겠어요? 안 그렇죠. 주문 들어오면 그 주문에 맞춰서 이제 만들겠죠.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 대신에 마진이 괜찮아가지고 아니면 수요에 맞춰서 우리 이제 제조 자원을 세팅을 하고 회사 자원을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10개 정도 아니면 어떨 땐 8개 어떨 때는 뭐 12개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이게 도입기고 성장기는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어서 이게 막 알려져서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분위기가 있어요. 뭐 갑자기 환경이 뭐 이게 진짜 우리가 뭐 환경이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지금 이벤트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많이 알게 됐다든가,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 대신에 이 제품을 많이 찾는다든가, 이게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성장이 되면 수요가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기업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한 10명이서 모여서 주문받아가지고, 야, 우리 한 달에 한 10건 정도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번 달에 벌써 우리가 뭐 한 13건 주문 받았어. 뭐, 그러면, 이번 달에 사장님, 지금 맛있는 거 좀 사주시죠. 그래서, 사실 뭐 모여서 이제 주문받아서 생산할 때는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가족. 물론 이제 가족이 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질 부리는 사장님 밑에 있으면 직원들이 아주 힘들죠, 그죠? 이게, 보통 이제 승질 부리는 사장님들은 자기가 직접 승질 안 부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승질이 들어온 사람 한 명 밑에다 둬가지고 그 사람한테 승질 부리게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불편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가족이고, 가족이 뭐 다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고동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주문이 많을 때는 서로 막 같이 일하면서 웃고, 이제 힘들 때는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또 이제 기운 내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성장기에 접어들면, 그러니까 1년에 100대, 한 달에 10개를 만들던 회사가 하루에 대량 생산에 300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수요 예치라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공장도 기계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팅이 되는 기계가 아니라 이미 세팅된 기계, 그러니까 전용화된 기계가 들어오고 직원들도 많아져요, 사실은. 대량 생산하려면 뭐 지금 이제 자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옮기거나 뭐 그다음에 물류도 복잡해지고 막 이래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새로 들어왔는지 새로 나갔는지 뭐 아는 사람만 알아요. 같은 팀만 알아요. 그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업 전략을 짜기가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탑 매니지먼트가 기업 전략 짜기가 가장 어려운 단계가 어디냐면 성장기.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가 되면은 이제 사실 이제 꾸준하게 팔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등이다 그러면 1등답게 그냥 꾸준히 팔리고 2등이다 그러면 2등에 맞게 이제 꾸준히 팔리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돈이 좀 벌리죠. 그럼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성숙기가 되면은 이제 그 사업은 이제 소위 말해서 회사에 뭐가 되느냐면 자금줄이 되죠. 그 캐시카우라고 하죠. 캐시카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 성숙기가 끝나고 나면 쇠퇴기인데 쇠퇴기는 이제 서서히 시장이 빠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뭐 전체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다 썼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 제품을 뭐 병원 쪽에서나 좀 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 수준 주기가 이제 돼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요의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기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도입기에 있다 그러면 주문 받아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품종이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주문이든 간에 척척척 해결할 수 있는 설계적 능력이 있어요.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주고 나면 고객이 쓰고 나서 이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 만족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품질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물건을 이제 주문 받아서 만들어 줬는데 자꾸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와서 지금 참 봐달라, 이게 기능을 잘 안 한다 이러면 우리도 힘들지만 그 고객은 우리한테 주문을 또 하겠어요? 주문을 할 때도 가격은 우리가 못 올리지. 엉터리로 만들어 기술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품질은 반드시 좋아야 된다. 쓰는 사람이 잘 만든다. 확실히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해도 잘 됐다. 그 다음에 투자는 이제 어디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냐면 새로운 어떤 기술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이 시장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특화 같은 걸 따놓고 경험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인력들, 이제 인력 자원들을 이제 확보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벌써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해야 이 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류에서 수량으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그 투자가 이제 완전히 회사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수량이 는다는 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신규 진입 같은 것도 이제 늘어나죠. 또 앞에서 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땅도 봐야 되고 기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자 새로 들어와서 겁도 막 나고 사람들이 서로 모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이제 없던 게 막 생겨야 되거든요. 스위치 같은 걸 해야 되고 유통이란 것도 해야 되고 이 유통시장은 이렇게 됐구나. 한국의 유통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었네. 중국의 유통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었네. 뭐 제품 다 줄여서 제품군을 만들어야 돼요. 제품을 따따딱 만들어서 가격 설정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모든 걸 바꿔야 된다의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잘 이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품이 종류가 줄고 제품군을 나눠서 표준화된다 하더라도 품질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성장에서도 신규 진입이 생기더라도 뺏기지 않아요. 품질이 안 좋으면요, 뺏깁니다. 그래서 회사가 애당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성장기를 어떻게 하든지 버텨내서 성숙기까지 접어들어야, 그래야 회사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뭐냐면, 뭐, 표준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유통망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기간이 뭐 5년이었어요. 아니면 뭐 10년이었어. 근데 이 힘든 기간을 잘 버티고 나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이게 이제 성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수량이 써있잖아요. 꾸준히 팔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등이면 1등답게 팔고 매달 2등이면 2등답게 매달 팝니다. 이제 거기에 맞게 그냥 수익률이 생겨요. 다만 이제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2등답게 파는 거지. 3등이면 3등답게 팔고 여기. 정말 3등이면 힘들죠. 1등이면 좋아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격하고 속도. 이제 여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제품을 출시하고 나면 그 제품의 가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1년 지났다고 해서 올리고 이게 안 돼요. 약간 뭘 바꿔줘야 돼. 거기에 투자가 좀 있어야 되지.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지금 기능이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주문받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 맞게 기능을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가격이나 속도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종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만약에 한 전체 종류 한 500가지였다. 그러면 요 단계가 되면은 종류는 좀 줄어서 한 300가지나 뭐 100가지, 200가지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품질. 가격이 싸다고 해서 품질이 나쁘면 안 됩니다. 품질이 나쁘면 애당초에 시장에서는 이제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품질은 이제 항상 기본적인 거고, 우리 고객한테 하는 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익을 계속 내려면, 근데 매년 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매년 오르는 것들이 이제 인건비 같은 것들은 이제 매년 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금 유틸리티, 그러니까 기반과 관련된 것들이 약간씩 올라요. 오르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원가 구조 중에서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계속 보존하려면 끊임없이 이제 원가 절감. 이제 주로 이제 원가 절감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린 기법 이런 걸 쓰죠. 린 기법 쓰게 되면은 린 기법은 뭐 다 필요해요. 이 전체 지금 이제 도입기서부터 세팅이 다 필요한데 특히 이렇게 치열하게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성숙기인데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린 기법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이제 투자가 돼 있으면 좋죠. 제품 통합 일어나고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제품 통합은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쇠퇴기인데 쇠퇴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사세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사라지고 있는 건데 전혀 사라지지 않는 시장도 있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거의 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한 200년 동안에는 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장들이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쥐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이제 늦게 투자했지만 그래도 그 반도체를 열심히 노력해서 두 개의 기업이 지금 이제 열심히 그 반도체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새로 투자하고 해서 경쟁력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도체라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소재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안전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우리가 지금 뭐 생표처럼 어떤 소스를 만든다. 이게 기본이 되는, 음식의 기본이 되는 소스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그게 사실 혜택이 없거든요. 음식은 계속 해야 되고, 그 나라의 정서에 맞는 소스는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숙기가 그냥 쭉 가는 그런 업종도 있지만, 이제 또 짧은 업종도 있어요. 한 30년 만에 이제 싹 없어지거나, 아주 심한 거는 한 20년 만에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판매량이 떨어지죠. 판매량이 떨어져서 우리 제품을 쓰는 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시장만을 위한 제품 구성 같은 걸 해준다. 그 시장만에 맞는 제품 구성.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을 병원에서만 쓴다 그러면 병원에 맞는 제품 구성을 해준다. 세특기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세특기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줄어들면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특정 시장만 나오고 그 특정 시장에 대해서 제품을 이제 구성해 주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다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품질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품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제품을 쓰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거냐면 제품을 굉장히 성의 있게 잘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게 실제 물건을 이제 만들 때 주문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시장에 맞춰서 제품을 이제 지금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방식의 생산을 취하는 거냐면 생산 방식 자체가 M2O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보면은 이쪽에 도입기에서 취하는 그런 M2O하고 그리고 세특기 때 취하는 M2O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특기 때는 제품은 그냥 기존에 우리가 대량 생산해서 그래서 기능이나 그 다음에 성능 자체가 이렇게 표준화된 그런 제품인데 그게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은 무엇을 만드느냐 그러면 이제 세특기 다음에 새로 이제 뜨는 제품을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영업 쪽에서 주문이 이제 옛날 모델이 들어오면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지금 준비가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 일정을 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한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주겠다. 금액은 얼마다. 해서 이제 생산하는 방식은 주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사업 전략인데요. 사업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게 지금 시장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시장 환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단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셨고 시장 환경 자체가 나눈 거죠. 그리고 그 시장 환경에 맞춰서 회사는 이제 거기에 맞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입기 때는 역시 이제 설계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장기의 경우에는 이제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변화를 해줘야 돼요. 기업의 모든 자원들이 완전히 변하게 지금 이제 되는 단계가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가 그 다음에 종류가 많아지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종류가 많다가 주문받아서 만들다가 이게 이제 시장이 커져서 그래서 대량으로 가는 이런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줘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잘못하면 회사 망할 수도 있고 잘하면 이제 지금 해당하는 비즈니스가 사업 분야가 회사의 캐시카우가 될 수도 있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수명 주기하고 사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긴 지우겠습니다. 설명이 다 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번 시간에 설명해드린 내용은 기업 및 사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하죠.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략이고 그 전략을 지금 최고 의사결정자 사장님이 그 전략을 이제 짜는 거고 그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회사는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미래가 있는 거 또 미래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면서 노력을 하죠.
아무쪼록 지금 저희 센터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길 바라고, 늦은 시간까지, 시간이 좀 길었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